이거 시작했을 때 성명 표시권에 대한 예를 드셨을 때 음악 저작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음악을 잘 보면 작곡가와 작사가가 있는데 작곡가도 한 사람이 아니라 6명, 7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작곡가는 어떤 라이선스드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 같은 거 보면 7, 8명이 같이 저작권에 이름을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건축사는 이제 1인 사무실이나 개인 사무소는 한 사람의 사람이지만 이제 큰 컴퍼니에서 일을 하거나 해외 유명한 건축가들도 이제 이름을 병립해서 쓰시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서명 표시권은 건축사한테만 이름이 되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사와 또 그 밑에 여러 협업하는 건축사가 되던 같이 보통은 이제 건축사 대표가 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셀렉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모델을 만들고 컨셉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밑에서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럴 때도 이걸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구조가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었어요. 제가 좀 큰 사무실에 있다 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개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저작권은 별로 없지만 그 외에 여태까지 3년, 30년 이상 일을 했었을 때 발제하고 했던 작업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음악 분야를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작권으로 이제 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나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축 분야는 건축사가 이제 설계를 하지만 실제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건축가로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될 여지는 있거든요. 그 저작권 법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판단이 될 여지가 있고 큰 어디 소속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저작권법에 이제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창작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외에도 그러니까 일단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동 저작물이 되어서 각각이 다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가 이제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회사에 소속되어서 뭔가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업무상 저작물처럼 되어서 그 법인 아니면 회사의 저작물로 귀속이 되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고 그 법인의 저작물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서식 개정이 되면서 저희 저작권 하위 법령 중에 개정이 되면서 업무상 저작물 같은 경우에 그냥 법인 기속으로 다 돼버리지만 개중에 이제 거기에 창작적으로 기여를 한 개개의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등록을 할 때 법인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을 하면서 그 거기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물은 그 사람 그 법인 꽤 맞는데 어쨌건 내가 이제 기여했다라는 게 나중에 증빙으로 하거나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거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개정이 됐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이 이제 완성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시공 단계가 사실은 생각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 이게 원 저작자 설계자와 상의 혹은 합의 없이 시공자, 감리자 혹은 건축주에 의해서 이게 변경되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저작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거를 저작권 침해로 뭔가를 해서 설계자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되어져 있는 건지 그에 반해서 이제 국내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 뭐 대응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지금 되게 건축주 혹은 시공자가 막 변경해도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져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저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아까 제가 소개했던 판례들 중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의뢰했다가 나중에 이제 변경 계획 뭐 이렇게 승인 신청을 하고 할 때 이제 다른 또 맡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변경해서 이제 뭐 신청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 때문에 이제 저작권 침해가 맞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소송상 문제가 됐던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침해가 아니냐 침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원 저작물과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가지고 조금 수정했다, 약간의 수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원 저작자한테 허락을 받고 아니 양도를 받든지 이용허락을 받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라 그걸 참고한 건 맞는데 별개의 완전히 다른 저작물을 만들었다, 다른 설계도를 만들었다, 뭐 완전히 다른 건축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더 작자의 허락과는 무관하게 새롭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유사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가. 그거는 이제 설계자가 변경된 사례잖아요. 그게 아니고 설계 도서는 이제 완성이 됐고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공을 네.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공사 단계에서 이 그러니까 도서가 사실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겠다면. 근데 이 도서를 벗어난 방향으로 시공을 했을 때 이게 동일성의 원칙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닐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면을 건축의 형태로 시공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복제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떤 소재를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기능적인 요소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형태의 변경이면 사실 원 저작물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진짜 뭔가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원 설계도와 유사한데 일부 그 표현상의 형태들이 미적인 형태들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침해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아까 뭐 2차적 저작물 뭐 작성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그때 저희가 이제 건물을 다 완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사용자가 한 2, 3년 있다가 벽돌의 외관을 화강석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경우 등은 그거에 대한 저희가 일종의 저작권 그런 거를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2차 저작물 작성 예, 끊임에 예, 다 예.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경우 네. 그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얻고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바꿔주면 제 마음대로 네. 사실 하고 네. 현식이어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리모델링을 얼마나 이제 크게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 디자인을 완전 훼손시킨 수로 그 정도면 사실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부 이제 기능상 뭐 네, 일부 약간 내용 뭐 구조를 변경을 한다든지 저희 서양법에도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동일성 유지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침해가 아닌 걸로 보는 것이 뭐 개축 뭐 개조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예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아닌 걸로 너무 어려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결부가 좀 되어 있어요. 동일성 인격권에 대한 것과 2차 저작 작성권에 대한 것들이 물론 하나는 인격권이고 하나는 재산권이긴 하지만 어쨌건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이제 문제가 있던 게 야구장 응원가 같은 거 개사해서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2차 저작 작성권 문제는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음악 저작권의 학교에서 허락을 받았고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게 아니고 동일성 유지권 침해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권리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별개의 권리니까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어쨌건 근데 저희 이제 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2차 저작물 허락해줬는데 굳이 이걸 또 동일성 유지권을 건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것까지는 사실 묵시적으로 허락을 해준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어쨌건 이런 이제 결부된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 가능한 영역이라면 사실은 문제가 소지가 없지만 진짜 말 그대로 완전 다 뜯어고쳐서 새롭게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는 사실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은 건축저작물에서의 원본은 설계도도 원본인 거고 건축물도 원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화가의 그림을 소유권자가
거기다가 붙이를 여기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 붙이를 했다 그러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난리가 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뭐 음악이나 이런 거는 원곡이 훼손되는 건 아니죠. 뭐 이걸 가지고 다른 거를 했어도 원곡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근데 건축물은 이제 이 그림하고 비슷하게 한 개밖에 이게 없습니다. 손상이 되면은 사실은 그냥 그 원 작품은 없어지는 거여서. 근데 그게 실제로 뭐 건축상을 받은 건물들도 심지어 공공기관들도 리모델링을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뭐 어느 정도 훼손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비일비재한 지금 상황이어서 이게 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많이 우리가 해서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거가 사실은 건축은 너무 좀 논의가 안 되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사실 건축은 기능적 요소랑 굉장히 많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말 그대로 기능적인 부분에서 뭔가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했다, 보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근데 그거 이상의 뭔가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영역이 훼손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 기본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뭐 진짜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장을 해보는 게 낫죠. 뭐 나중에 가서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는 법원에 가봐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EBS 집 같은 케이스도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한번 가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더라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안 받아들여질지언정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는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유튜브에서 부동산을 판매를 하는 사람들 내지는 뭐 공간을 소개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실은 공간을 건축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설계자는 명기를 안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실은 저희가 제3자가 그거를 뭔가 할 수. 그거를 그러니까 저작물 이용의 그런 양상에 따라서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말 그대로 집 구조를 소개하고 뭐 이런 정도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건축물 자체가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가, 뭐 얼마나 그 건축물의 미적인 요소, 창작적인 요소가 거기서 포인트로 보여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작권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 저작권법에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미술 저작물 같은 경우도 소유자가 어느 정도 자기 권리 행사 차원에서 이제 뭐 전시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엄밀하게 제작업자 입장에서 보면 전시권 침해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샀는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예외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축물 같은 경우도 야외에 이제 지금 설치되어 있고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누구나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이 저작권 법의 관점에서 보면 복제 전송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 침해가 될 여지가 있으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용을 못 하잖아요, 사실. 그냥 나 카페 가서 이제 이렇게 SNS 올리려고 쓰었는데 다 침해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허용을 해주는 거죠. 해주고 뭐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영상물을 찍는데 배경으로 이제 건축물이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음악이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이제 보이거나 들리는 그런 형태의 저작물 이용 행위는 또 면책을 해주는 형태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개의 면책 사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권리자한테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용자한테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 조정을 하기 위한 그 장치들을 계속 이제 법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나름 이제 모심을 해서 법을 만들고 있다. 그러다 느껴가지고 추구권은 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수급급요. 지금 최근에는 논의가 오는 것 같긴 합니다. 추구권은 외국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이 나라에서 미술도 인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인정이 안 되는 게 그 미술진흥법에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불 들어갔어요. 이게 저작권 법에는 규정이 없고 미술진흥법에 규정이 있어요. 미술 쪽이나. 네. 그럼 현재는 미술 쪽에서는 추구권이 인정 대부분이야. 지금은 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건축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더 저희 쪽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건축 쪽에서 추구권 논의가 이것은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술 쪽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거를 저작권법에 넣겠다는 뭐 하여튼 이런 이제 설랑설도 있었고 이제 나름 연구도 되게 많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사실 이게 미술진흥법에 들어갔어도 저희가 뭐 크게 막 놀랄 만한 일이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기존에 비적 논의하던 것들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건축물 분야에서 만약에 그런 논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사전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좀 있어야만 이 입법문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면에서는. 왜냐면 추구권이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 유니티 디자인 쪽이 네. 사실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저는 우리나라 건축계를 위해서도 저는 뭐 바람직하고 해서 일단 너무 큰 불신으로 우리가 그냥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추구권이 뭐냐면 원저다가 가공이 될 때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거래가 계속 일어날 때마다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 최초의 원작자가 네. 그 로열티를 받는 게 그러면 아까 웨이브온 같은 경우 철거를 하지 않고 거기에 저작 표시권으로 거기 그 원작자를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로열티를 준다면 또 다른 협상일 수는 있겠네요. 희한한데 뭐 이미 뭐 소송까지 가는 상태라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토론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의문 사안이나 혹시 뭐 그런 당연한 문제들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잘 보호하면서 연대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 방안들. 아까 너무 감사하게 막판에 이제 그런 식의 잠깐 앞 페이지 하시면 네 여기 실무 가이드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긴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공서나 이렇게 뭐 지자체나 공공기관 계약할 때 보면 항상 그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 문구가 항상 너무나 관행적으로 그것도 한 5페이지 되는데도 한 5번, 10번씩 나오네? 이 소유권이 발주처에 있다. 뭐 이거를 뭐 사용할 때는 발주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 발전된 거는 공동소유다. 50대 50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제 최근에 제가 알겠습니다. 저작권은 건축 사이트에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사용권은 이제 발주처에 있다. 소유권은 그 사람들이 묻는데 그들이 못 갖는 건 저작권을 못 갖는 거예요. 네, 저작권이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그 부수적인 그런 권리들을 그들이 가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거는 되는데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문화재청에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저한테 억지로 양도의 도장을 찍게 하더라. 근데 어떤 걸 드러났냐면 그게 그 박원순 시장 때 잠깐 이제 등장한 것 같아요. 잠깐 등장해서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거나 이렇게 공공으로 쓰일 때는 그거를 양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막 여러 가지로 다 이제 그 주무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양도권을 자기네한테 줘라. 그래서 그 도장을 찍게 하더라고요. 저작권 자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강행을 하는데 그럼 되게 미사업으로 써서 가져가는 거죠. 뭐 이게 뭐 사회적으로 되게 뭔가 공익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디자인을 한 거를
그쪽에서는 약간 변형도 하고 싶고 카피해서 뭘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싶은데 저작권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마다 나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그거를 아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더 먼저 저작권 협회든 누구랑 더 많이 알아서 선수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를 아예 받아내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사실 그 다음 부차적인 문제라고 하면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은 복제다라는 건 너무 광범위해요. 반론이 너무 많고 그 복제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다양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슬로건이 되면 우린 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적절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그 복제라는 거가 갖고 있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와 걔가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해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건설은 복제다라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문구가 슬로건이 돼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스럽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 규정은 이게 왜 들어가는 거냐면 사실 도면을 도면으로 복제하는 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거나 당연히 복제 보여지는데 이 도면으로 된 것을 3D로 하는 것이 이제 복제냐라는 거에 의해서 사실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러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 문구가 저희한테 엄청난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 전 저거 깜짝 놀랐거든요, 약간. 혹시 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건축계가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기사 본 작년에 그런 이제 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도 제 이름이 없는 게 진짜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다른 건축물조차도 건축사, 건축가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뭐 미디어 쪽에서 신문 기사 쪽에서 뭐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일단 기자들. 근데 기자들이 그 생각만 주입이 되면 반드시 표기를 할까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설계를 했고 설계자 누구다라고 갈로치고 누구 뭐라고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만 우리가 운동을 하면 당연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D나 글 쓰는 그 소위 말해 드라마 작가들이 자기 이름을 빼는 경우는 없어요. 그들도 결국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들은 그렇게 자기네 이름이 너무나 아주 크리티컬하게 그 사람들 아주 예민하게 보거든요. 그게 누가 이름이 앞에 가냐 뒤에 가냐라는 그 두 사람 세 사람 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집이라는 거를 할 때는 우리는 왜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서 건축가의 이름은 낼 수가 없다라는 걸로 가는 논리가 저는 잘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아는 가장 글을 쓰는 사람들이나 그걸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 그 물에 대해서 건축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걸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집이라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그쪽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좋은지 단순히 그냥 그쪽에 너희는 이러니까 저작권법을 어겼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들한테 좀 더 힘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명시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그 다음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게 그 홍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저도 굉장히 말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예전에 음악 저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서 막 틀잖아요. 이제 외부에서 이제 뭐 예장 같은 데서 틀고 뭐 이런 데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틀어줘서 홍보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틀어주는 거 아니냐 너네 음악 많이 틀어서 뭐 알리고 그럼 너네한테도 득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돈 안 되는데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럼 내가 저 공연 사용료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자기네 그 매장 영업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같은 논리를 보면 방송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고 그게 메인 컨텐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그 논리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대손이 맞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건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중에 뭐 커리어로 그걸 쓰건 아니고 그거는 뭐 그 사람 문제인 거고 방송인 살만했으니 바로 그 얘기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효과적인가 오히려 세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냥 이제 사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이렇게까지 권리 주장을 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한창 이제 언론에 많이 실려가 했던 게 국공립학교 어린이집에 이제 폰트 저작권 침해했다고 내용을 전번에 의뢰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필로피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권리 주장을 하는 게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권리 남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크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조금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뭐 자꾸 뭐 이렇게 분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긴 해. 참 그냥 이제 이건 이제 저희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결길에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아까 말씀했던 그 논리로 사실은 방어를 했고 그 EBS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방송에서 건축 다큐가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의 등재를 안 해요. 다 같은 논리로. 잡지사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저희 쪽을 비교적 많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햄버거 카드 같은 경우도 집에 있는 건축자가 나와도 집에 설계를 누가 했는지가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일상화가 있어서요. 이게 개별적으로 항의를 하면은 개선이 안 되니 저는 우리 뭐 포럼이라고 내용들 보내서 겁박을 한번 탄 것도 저는 의미가 있겠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받아치기 당할 수도 있지 않나. 뭔지 모르지만.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냥 이제 저희 소롱건축 포럼 이름으로 그냥 집 프로그램에 그렇게 내용 증명 적어서 이런 논리로 이렇다. 그래서 표기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당사자가 없어도 이제 형사고소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형사적으로는 도자공법을 이제 친고죄라고 해서 해당 권리자가 이제 고소를 해야만 사실 처벌이 가능하듯이만 영리적인 이용이나 상습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어디 올리나 제가 일단 그렇게 볼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예자 정도는 사실 벌써 이게 직접 권리자부터 이제 위임을 받는 형태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 포럼 자체가 어떤 뭐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기 힘들겠죠. 그거는 힘들 거고 아니면 뭐 소송성 이유를 받든지 뭐 이렇게 권리자로부터의 뭔가가 있어야만 사실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하는 건축가를 홍보해 준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자기네들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포커스하는 게 건축이 아니다. 우리는 집이라는 삶을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를 드러나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 그 다음에 기자의 문제에서도 파급 효과가 있는 방식이 뭐냐라는 걸 저희는 알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써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희생을 시켜서라도 하나를 터트려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하면 안 되겠고 예를 들면은 저 이제 건물 부숴라라는 판결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사람들이 나름 이제 복제를 할 때 나 이거 복제해서 걸리지 않을 정도가 어딜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완벽히 베끼는 걸 하지는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기자들의 문제는 그 건물이 너무 좋다고 막 쓰면서 성명표시권, 저는 그냥 성명표시권에 위배해요. 저작권 중에서 성명표시권을 아무도 지키지 않은 거.
그래서 그냥 위배됐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위배를 했으니까 당신들한테 뭔가 그 법적인 어떤 제재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아니면 협회 차원에서 어떤 이렇게 공적인 차원에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금 그림을 그려봤는데 걱정하신 것처럼 그 반향으로 올 거에 대한 거를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나온 그 원 저작자들이 사실은 그 소송에 껴 있어야 되는 거죠. 뭘 보내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하자고 할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찮고 힘들고 뭐 하니까 이제 안 하겠다고 하면서 대체로는 또 이렇게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 결국 협회가 나서야 돼, 공적인.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라고 저희는 좀 보거든요.